자, 예덕선생전 지문을 보기 전에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3번 보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에 이 예덕선생전을 통해서 글쓰기 관습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글쓰기 관습, 사회문화적 특성에 유의하며 이 글을 읽어보자 라고 방향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관습, 사회문화적 특성. 우리 개념을 살짝 또 먼저 보고 여기로 올게요. 개념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기 앞으로 갈게요. 앞부분. 개념. 다시 앞으로. 예덕선생전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요거 개념 실려있는 부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있죠. 여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제재로 예덕선생전이 실려있는데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예전에 이제 과거에 어떤 점이 달랐는지 글을 쓸 때 어떤 점이 좀 관습적으로 달랐는지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또 어떻게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귀요. 시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읽어보자.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와 오늘날의 글쓰기 관습도 많이 달라졌고 독서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 글을 읽어봄으로써 이런 관습적인 특성, 문화의 변화를 좀 파악해보기 위한 건데 과거에는 글 읽기를 할 때 고전이라고 할 만한 뭔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과거의 책 읽기 방법이었습니다. 글 읽기 방법. 그리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함께 듣는 문화가 있었다. 전기수라는 직업도 있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당이나 장터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전기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같이 듣는 문화가 있었다.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돈도 막 주고, 그죠? 그리고 글을 쓸 때 성현의 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성현의 말이나 또 옛날 이야기를 끌어다가 인용을 해서 자신의 글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서 과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면 서서히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읽어주고 또 듣고 그에 대한 돈까지 지불하고 이러한 이제 그 사회적인 상황이 나타났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굳이 모여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책의 내용을 듣지 않아도 조용히 혼자서 개인적으로 묵독을 할 수 있을 만큼 책이 이제 널리 보급이 됐다. 그래서 묵독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 인쇄술의 발달보다 더 이제 나아가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며 오늘날에는 이 모자라다 못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이 좀 달라졌는데 많은 정보들 속에서 또 글의 내용 속에서도 내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해졌다. 너무나 이제 글이 많아져서
그리고 또한 문자뿐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요소까지 결합이 된 그런 형태도 나타나서 글쓰기의 형식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특징이 과거와 지금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으로 볼게요. 자,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글쓰기 관습 그리고 독서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자.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해왔다. 시대가 흘러가며 변화를 계속해 왔는데 서적의 생산, 책이 많지 않았던 또 그것이 보급된 것이 제한적이었던 예전에는 과거에는 주로 정전의 개념은 의미는 묵시적인 합의,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의견 일치를 보아서 어느 정도 위대하다라고 인정받은 책, 고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책들을 제한된 몇몇의 책들을 계속 소리내어서 반복 독서하는 형태가 과거의 형태였다. 과거의 독서 문화는 반복, 낭독 이렇게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낭독했으며 조선시대 전기수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소비가 있었으니까 이 전기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그걸 같이 함께 들으면서 그에 대한 돈도 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과거의 독서 문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소유한 사람들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는 성현의 말이나 고사를 인용해서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또 책에 이런 글도 쓰여 있어 라고 인용을 해서 자신의 글에 좀 제시를 하게 되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서 설득력이 높아지고 신뢰성이 생겨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서적과 독서 자료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소유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독서 자료가 좀 다양해지고 읽고 쓰는 사람도 많아짐으로써 굳이 모여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내용 듣지 않아도 조용히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서적의 양이 확보가 되면서 묵독 형태로 독서를 하게 됐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독서 문화가 그 이전과 좀 달라졌네요. 마당이나 장터에서 전기수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용히 개인적으로 혼자서 책을 읽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발달함으로써 아주 다양하고 빠른 그런 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졌고 또 유통도 아주 활발해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지식,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읽는 독서 방법이 중요해졌다.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읽고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이제 필요해졌고 또 그저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관점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읽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해졌다. 이렇게 독서 방법이 되게 다양해지고 또 주체적인 독서 방법이 중요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에도 문자 형태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림과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된 형태의 글쓰기 방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과거와 오늘날의 독서 문화, 글쓰기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달라진다라는 것.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 것. 자, 첫째, 글이 쓰인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글쓰기 관습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그리고 독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글쓰기 관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습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반복하면서 굳어진 것, 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글을 쓰다 보니 하나의 그 관습처럼 굳었어, 자리를 잡았어. 어떤 글쓰기 방법이 자리 잡혀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독서 문화를 이해하면서 읽어본다. 아, 이 글에는, 이 책에는 이러한 독서 문화가 녹아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용과 형식의 글이 창작되며 유행하였는지, 특정 시대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등장했구나, 이런 형식의 글을 많이 창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또 어떤 방법으로, 관습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고 썼는지를 살펴보면서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글이 창작된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본다. 사회문화적인 특성, 현실적인 요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까지 확장해보는 읽기 태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글을 읽으면 그 시대에 어떤 글쓰기 관습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어떤 독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당시 우리 선조들,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 어떤 사고를 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도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 관습도 파악해보고 글의 내용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독서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 그걸 통해 현실과 연결지어서 그 당시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어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벼락이 쳤어요. 그 벼락이 친 것에 대해 장현광이라고 하는 누구냐면 조선시대의 학자랍니다. 여러 차례 관직에 임명이 되었지만 사양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사람이다. 해서 이분께서, 학자가 임금에게 그 천둥, 벼락이 친 것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그 상소로 올렸어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벼락이 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천둥이 치는 것에 대해 예측을 해본다든지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금님 하는 그런 제안서, 상소문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어떤 글쓰기 관습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하며 머릿속에 뇌구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시대적인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보자 라는 하나의 짤막한 예시 자료입니다. 자, 신이 삼가 듣건대 벌써 첫 구절부터 아주 겸손하게 낮추면서 조심스럽게 글을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삼가, 조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제가 신하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들은 내용에 대해 또 걱정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금년, 올해라는 뜻입니다. 7월 17일에 밤에 벼락이 쳤어요. 천둥이 쳤는데 특히 대전 안이 혹심하였기 때문에 임금 계신 궁궐 안에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심하게
혹시 매우 심하게 이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전하께서 임금님께서 매우 놀라 직원을 구하는 성지를 내리셨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올려라 라는 그런 분부가 있으셨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임금의 뜻을 담은 그런 이제 명령문 같은 거 있죠. 문서를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하의 춘추는 나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중년에 다다랐으니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시니 지금이야말로 좀 정신을 차려서 분발해서 떨쳐 일어날 기회입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나란 일을 나서서 할 시기입니다. 하늘이 마침 이때에 경계 뭔가 그 정신을 번쩍 차려라 하는 주의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늘께서 보내셨으니 신은 오늘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이 때이다. 지금이 적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적기냐면 그 벼락에 대해서 연구를 할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적기라고 아주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께서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르셨고 젊지 않고 이제 나이 지긋하시고 이런 일 하셔도 될 나이입니다. 신이 주역의 64개 중에서 특별히 진괴를 취하여 진괴의 뜻 진괴는 오른쪽에 인간과 자연의 존재 양상, 변화를 다루는 주역의 여러 궤 중에서 하나로 진괴의 쥐는 우레가 쳐가지고 사물을 진동시키다라는 걸 뜻한답니다. 진괴, 우레를 취하여 별도로 책 한 권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 우레, 천둥과 관련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는 진괴의 용도가 여기에 다 열거되어 이러할 때 이 용도가 있다. 우레의 용도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학자로서. 그 책을 첨부합니다. 임금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실은 오늘날 제가 이런 글을 올리고 책도 보내드리는 이유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연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갑작스럽게 이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제가 임금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제안 올리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세히 살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저도 도와드릴 테니 좀 연구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은 조선시대 장현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올렸던 상소문인데 필자가 자신에 대해서 시인이라고 겸손하게 임금 앞에서 이 아랫사람이 신하로서 낮추는 그런 모습 삼가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감히 제가 해서 모두 이제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교적인 신분 질서가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 신하 또는 학자가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신분의 체계가 질서가 글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궁궐에 벼락이 친 것을 하늘이 내린 경고 메시지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상, 날씨가 좀 이상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인간의 삶으로 연결지어 해석하던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쵸?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글 읽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사고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 사고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사고방식 이해할 수 있다. 날씨나 계절의 특징을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인간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자연현상이야, 날씨야, 계절의 특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고방식상의 특징. 둘째, 다양한 시대에 가치 있는 글을 읽고 다양한 시대에 가치 있는 글, 고전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추어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읽어본다. 그러니까 과거로서의 그 어떤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글 읽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현재의 시점으로 가져와서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보는 방식으로 책을 읽자. 고전이란 오랜 시간 널리 읽힌 책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책, 글을 의미합니다. 시대가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진리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고전이라 하죠. 따라서 이 고전을 비롯한 다양한 시대의 가치 있는 글을 찾아 읽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렇게 읽자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재구성하며 읽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일깨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런 옛글에 반영되어 있는 사고구조, 또 글쓰기 관습,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확장하면 더 좋겠다. 오늘날의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까지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고전 읽기가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의 책들, 글들 읽는 의미는 오늘날의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미래를 살아갈 때 어떤 이제 상황에,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현명한 그런 대처 방법, 지혜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읽기 방법으로 그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글 읽기를 해보자. 예덕선생전 조선시대의 상황, 조선시대 인물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의미 가치가 생길 수 있다. 의미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보자는 의도의 제재입니다. 네, 그러면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글쓰기 관습, 사회문화적 배경 고려하며 읽기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168페이지입니다. 가와 나는 조선시대 글쓰기 관습에 관한 자료입니다. 글쓰기 관습. 글쓰기 관습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유의해서 활동을 해보자. 글쓰기 관습이 있는데 그 글쓰기 관습에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보게 될 작품이 예덕선생 전입니다. 전인데 이 전이라는 양식은 이러한 특성,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한 인물의 생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러한 이제 사적을 행적을 기록한 글을 전이라고 합니다.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으며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를 가진 글로서 전통적인 서사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는 기록물로서의 한 유형이다. 스토리가 있다, 서사물. 어떤 일정한 줄거리,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유형이자 한문 문체의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으로 쓰인 글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문 문체 중에 하나의 형식이다. 전이라고 하는 갈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시조다, 아니면 고려가요다, 가사다, 이렇게 우리가 갈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형식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전이라는 게. 근데 형식이다 보니까 일정한 이제 그 구성도 틀이 좀 짜여 있어요. 처음 부분에는 이런 내용 나오고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며 끝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구성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한다. 한 인물의 생애를 이제 서술하는 서사물인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인물의 사상이나 행적 등을 제시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인물의 특성 드러낸다.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간략한 소개가 처음 부분에 제시가 됐다면, 중간 부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전개한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는 인물을 논찬한다, 평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관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서술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덧붙인 논평이다, 논평, 주관적인 의견을 마지막에 제시를 해줍니다. 칭찬한다, 칭찬, 논찬, 주관적인 평가, 의견, 주관적인 평가, 의견이 덧붙는다, 의견, 추가 제시. 네, 이렇게. 자, 전에 작가층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전이라는 양식을 활용해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그러자 확대되면서 이 전에 주인공이 되는 그 선정이 되는 인물들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작가층이 넓어졌고, 그러자 대상 인물도 범위가 늘어났고, 작가층이 늘어난다. 작가층 점차 확대가 되면서 대상 인물도 확대가 됐다. 그죠? 작가층의 확대. 작가층 확대가 되면서 이 전에서 인물로 삼는 대상도 많아졌다, 넓어졌다. 대상 인물의 범주도, 대상 인물 확대됐다. 확대. 쓰는 사람도 이제 즉 그 신분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이제 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직업이라든지 뭐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작가층이 확대된 것이 원인이고, 그러자 대상 인물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과, 그쵸? 원인, 결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교화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다, 가르치다, 깨우치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경향에 따라서 세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심, 효도하는 것, 또 어떤 친구 사이의 의리, 믿음, 충효, 신의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교훈을 폭넓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막 확대된 이유가, 그 의도는 교화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있었다. 세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효, 신의 등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교훈을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좀 더 넓은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서, 주인공의 범위가 아무래도 넓어지면 그걸 읽고 독자들이 뭔가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해서 이렇게 그
교훈을 얻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인물의 범위가 넓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물 확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은 이 넓어진 작가들이 이제 범위가 넓어진 작가들이 의도한 것은 이거다. 유교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교적인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유교적 가치, 교훈을 폭넓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 인물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보기 지문이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조선에서는 오랜 기간에 사회 문화적으로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을 했는데 성리학 그에 따라 상고의 정신과 용사의 전통이 있었다. 두 가지네요. 상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용사의 전통이 있었대. 개념을 각각 살펴보면 상고란 먼 옛날을 숭상하는 것, 옛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보면 되겠다. 숭상은 높이 떠받들다 이런 건데 옛것은 다 좋은 거야 라고 엄청 막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상고라고 보면 되고, 용사는 인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말과 예전에 있었던 일, 고사 같은 것을 빌려 쓰는 것, 즉 인용이네요. 그죠? 인용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특징이었다. 전통이었다. 사람들은 성현의 말, 고전의 권위를 그대로 빌려서 표현하는 행위를, 이러한 용사의 표현을 당연하다,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럴 능력을 갖추어야 어디에 이제 어떤 글이 있는지를 알아야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을 매우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옛사람의 말과 옛일을 빌려 쓰는 행위는 되게 권장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이기도 했답니다. 그렇죠? 자, 이 고사를 인용하면 성현의 말이나 글을 이렇게 빌려다가 쓰게 되면 권위를 빌림으로써 자신의 글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표현 방법을 이렇게 인용하는 방법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필요한 개념들을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예덕선생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